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제 아파트 작은 방에 제 허락도 없이 짐을 풀던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기가 경로당이냐? 니네 집 가서 효도해.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제 어머니의 초라한 짐가방을 밖으로 걷어차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한 장모를 길거리에 내쫓은 그 빈방에 불과 며칠 뒤 시어머니가 화려한 이삿짐을 끌고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제가 끝까지 참고 자기 어머니를 받아들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작은 방에서 짐을 풀기 시작한 순간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뻔뻔한 계획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동갑내기 부부이고 아이는 없이 둘이서 지내고 있죠.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이 널찍한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제가 모은 돈과 친정 부모님의 지원을 합쳐 마련한 제 단독 명의의 집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로 프리랜서 영업일을 간간히 맡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장이 저이다 보니 남편이 혹여나 자격지심을 느낄까봐 저는 경제적인 우위를 절대 겉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부터 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까지 모두 제 선에서 조용히 해결했고 시댁 행사 때도 남편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남편 이름으로 용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게 부부 사이의 예의이자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사건의 발단은 친정엄마가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원 후 최소 2주 정도는 누군가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제게 모든 걸 내어주신 엄마는 사위 눈치가 보인다며 굳이 낡고 좁은 친정집으로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엄마, 내 집 두고 왜 거길 가? 우리 집 남는 작은 방 있잖아. 거기서 딱 2주만 자리 잡고 회복해. 남편도 괜찮다고 했어. 저는 억지로 엄마의 짐을 챙겨 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편함에서 꺼내온 우편물을 식탁에 올려두던 남편이 과장될 정도로 밝은 목소리로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저기 안쪽 작은 방에 모실게요. 남편은 싹싹하게 엄마의 짐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이름 앞으로 날아온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가 놓여 있었지만 남편은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잔뜩 움츠러든 어깨로 김서방, 미안하네. 내가 늙어서 집만 되뇌라며 연신 굽신거리셨습니다. 제 명의의 집인데도 사위 눈치를 보며 바늘방석에 앉은 듯 쩔쩔매시는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속으로는 귀찮아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켜주려 노력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찝찝한 순간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엄마를 작은 방에 뉘어드리고 저는 과일을 깎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묻은 과즙을 씻으려 화장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엄마가 쓰시는 작은 방 바로 맞은편에 있었는데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문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고 저는 거실 복도 쪽에 있어서 남편의 시야에 닿지 않았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불안하게 손만 매만지시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방금 전 현관에서의 싹싹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서늘하고 귀찮은 표정으로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 무릎 보호대 방바닥에
그냥 두시면 먼지 날리거든요. 서랍에 좀 넣어두세요.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억양에는 명백한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불편한 다리로 황급히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 제가 다급히 발소리를 내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남편의 표정은 1초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팔짱을 풀더니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왔어? 아니, 장모님 무릎 보호대 불편하실까봐 내가 정리해 드리려고 했지. 장모님,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가증스러운 태도 전환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엄마가 더 눈치를 보실까봐 저는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 갑자기 아픈 사람 모시게 돼서 예민해진 걸 거야. 내가 참아야지. 바보같이 그렇게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외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달력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지? 내일부터 부산 쪽 거래처에 급하게 일이 터져서 한 3박 4일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내내 방문을 닫고 죽은 듯이 숨만 쉬시는 엄마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짐가방을 챙기며 제 손을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당신 회사 다니면서 장모님까지 챙기느라 힘들잖아. 솔직히 내가 눈에 안 보여야 장모님도 마음 편히 화장실도 가시고 TV도 보시지. 나 없는 동안 두 분이서 맛있는 것도 배달시켜 드시고 푹 쉬어.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장실 앞에서의 서늘했던 남편의 표정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속이 꼬인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 엄마 편하게 해주려고 저렇게 말해주는구나. 저는 고마운 마음에 남편의 출장 가방에 평소보다 더 많은 영양제와 속옷을 챙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챙겨 들고 나간 그 출장 가방이 사실은 제 집에서 제 어머니를 영원히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 어머니를 들이앉히기 위한 기막힌 사기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밀린 회사 업무를 보다가 안방에 들어가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주무시고 계셔야 할 작은 방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가시려나 싶어 조용히 다가갔는데 방문을 살짝 열어본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친정엄마가 침대 구석에 이불을 덮고 불편하게 누워 계셨고 그 발치에서 남편이 무언가를 열중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찍탁, 찍탁.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은 노란색 줄자를 길게 뽑아들고 친정엄마의 초라한 짐가방이 놓인 벽 쪽 길이를 이리저리 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재고 문에서부터 창문까지의 거리를 꼼꼼하게 수첩에 적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뜬금없어서 저는 소리 죽여 남편을 밖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이 밤중에 거기서 뭐해? 엄마 주무시는데 안방에 들어와서 자지 않고. 남편은 제 목소리에 살짝 놀란 듯 어깨를 움찔하더니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습니다. 아, 깼어? 아니, 아까 낮에 보니까 작은 방 창문 쪽에서 우풍이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장모님 무릎 수술하셔서 뼈에 바람 들어가면 안 되잖아. 내가 출장 다녀오는 길에 방풍 블라인드 하나 맞춤으로 달아드릴까 해서 치수 좀 재고 있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낮에 화장실 앞에서 엄마를 차갑게 내려다보던 그 표정 때문에
내심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장모님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돈을 벌어오며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혹여나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엄마 앞에서 기가 죽을까봐 저는 늘 조심해 왔습니다. 제 그런 마음을 남편도 알고 오히려 더 살갑게 장모를 챙겨준다고 생각하니 미안함마저 들었습니다. 블라인드는 내가 알아서 주문할 테니까 당신은 출장 준비나 잘해. 엄마 신경 써줘서 고마워. 에이, 부부 사이에 뭘. 당신이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하는데 나라도 내조 잘해야지. 장모님이 편하셔야 당신도 편할 거 아니야. 남편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완벽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가식적인 다정함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버렸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앞에서는 한없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남편이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이용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다정하게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작은 방에 쥐 죽은 듯 계시던 친정엄마가 그제야 거실로 나와 크게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사위가 불편해서 밤새 화장실도 참으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은 엄마가 제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푹 쉬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팀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데 책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평소 주유비나 식비로 쓰라고 건넨 제 명의 가족카드의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보던 저는 커피를 마시려던 손을 허공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인 금액 200만 원. 결제처 이응이응 가구 흙침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찍힌 금액은 분명 2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결제처로 찍힌 상호명은 부산에 있는 식당이나 주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응이응 가구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차로 10분만 가면 나오는 동네 가구거리 안에 있는 제법 큰 가구점이었습니다. 부산으로 출장 간 사람이 왜 평일 대낮에 우리 동네 가구점에서 카드를 긁었지? 그것도 흙침대를.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불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 옆 비상계단으로 나가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남편은 약간 숨이 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차 소리도 기차 소리도 나지 않는 묘하게 조용한 공간의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지금 거래처 사람들이랑 미팅 중인데 무슨 일 있어?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부산 맞아? 당연하지. 지금 센텀 쪽인데 왜 그래? 장모님 무슨 일 있으셔? 아니, 엄마는 괜찮아. 근데 방금 내 핸드폰으로 당신이 쓰는 가족카드 결제 문자가 날아왔는데 우리 동네 가구거리에서 200만 원이 긁혔더라고. 그것도 흙침대 매장에서. 당신 지금 부산에 있다며 카드는 왜 우리 동네에서 결제된 거야?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약 3초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찰나의 침묵이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이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약간 톤을 높여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깜짝이야. 카드 도용당한 줄 알았네. 아니, 이번에 부산거래처 사장님 아버님이 칠순이시라는데
마침 그 사장님 고향이 우리 동네 쪽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점수 좀 따려고 우리 동네 가구점 아는 곳에 전화해서 아버님 댁으로 흙침대 하나 배달해 달라고 결제만 먼저 돌려놓은 거야. 내가 미팅 끝나고 바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새 알림이 갔네. 자기야,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200만 원은 껌이야. 걱정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청산 유수처럼 부드러웠고 말의 앞뒤가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한 뇌물성 선물이라고 하니 제가 직장인으로서 더 이상 따져 묻기도 애매해졌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쓸 거면 미리 말을 좀 해주지. 알았어. 미팅 잘해. 저는 찝찝한 마음을 억누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 아버님께 흙침대를 선물한다? 그것도 하필 자기 동네 가구점에 전화를 걸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런 선물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그 지역 매장을 이용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캄캄한 작은 방에서 찌익찌익 소리를 내며 줄자로 벽면을 재고 있던 남편의 뒷모습. 방풍 블라인드를 달려고 재던 창문 쪽 길이가 아니라 혹시 장롱이나 침대가 들어갈 자리를 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설마 장모가 자고 있는 방에서 그런 짓을 꾸밀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한 직감은 며칠 뒤 상상도 못할 파편들이 되어 제 뒤통수를 산산조각 내게 됩니다. 결제 문자 사건의 찝찝함을 애써 누르며 지내던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드실 호박죽을 데우고 있는데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평소 명절이 아니면 먼저 연락 한 번 없던 얄미운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올케, 퇴근했어? 다름이 아니라 사돈어른 말이야. 무릎은 좀 어떠셔? 언제쯤 친정으로 내려가셔? 인사치레 한마디 없이 대뜸 제 친정엄마의 퇴실 날짜부터 묻는 시누이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일주일 되셨어요. 아직 혼자 걷기 힘들어 하셔서 다음 주까지는 더 모시려고요. 근데 왜요? 제 대답에 시누이는 혀를 쯧쯧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오빠가 출장 다녀오면 집이 좀 북적일 거라던데? 그 작은 방, 이제 비울 때 되지 않았어? 솔직히 올케도 불편하잖아. 친정엄마 눈치 보랴, 우리 오빠 눈치 보랴. 오빠가 내일 출장에서 돌아오면 집에 식구도 늘어날 텐데 사돈어른 계속 계시면 서로 피곤하지. 북적거린다고? 식구가 늘어난다고?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뿐이고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식구가 늘어날 리가 없었죠.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식구가 늘어나다니요? 집에 누가 오기로 했어요? 제가 정색하고 묻자 시누이는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거래처 사람들 데리고 집에서 밥 한 끼 먹을 수도 있다고 한 걸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아무튼 사돈어른 잘 챙겨드려. 끊어.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중에 줄자를 들고 작은 방 길이를 재던 남편, 부산 출장을 갔다면서 동네 가구점에서
긁힌 200만 원짜리 흙침대 그리고 그 방 이제 비울 때 되지 않았냐며 떠보는 신우이의 전화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남편이 자기 엄마를 제 집에 들이기 위해 치밀한 판을 짜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것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 바로 그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출근을 서두르며 아파트 1층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저와 인사를 자주 나누던 경비원 아저씨가 종이 상자를 정리하다 말고 다가오셨습니다. 아유, 사모님, 요새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낮에 통 안 보이시네. 네, 요새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수고가 많으세요, 아저씨. 가볍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제 등 뒤로 경비원 아저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발걸음을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님 이삿짐은 언제 들어와요? 며칠 전 시어머님이 오셔서 작은 방에 넣을 장롱 위치 다 보고 가셨는데 아침 출근하셔서 못 보셨구나? 네, 저희 시어머니가요? 남편이 출장 간 날 저희 집에 오셨다고요?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집을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더니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사장님 출장 가신다며 캐리어 끌고 나오실 때 마침 1층 로비에서 시어머님이랑 마주치셨거든요. 두 분이 같이 다시댁으로 올라가시는 거 제가 똑똑히 봤는데 사모님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제가 출근한 사이 시어머니를 몰래 집으로 불러들여 친정엄마가 계신 작은 방을 구경시켜 준 겁니다. 줄자로 쟀던 벽면의 길이는 시어머니의 장롱이 들어갈 자리였고 200만 원짜리 흙침대는 바로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출근하려던 발길을 돌려 곧장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머, 너 출근 안 하고 왜 다시 왔어?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잠시만. 서재에 서류를 놓고 가서.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재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에는 평소 그가 집에서 주식이나 유튜브를 볼 때 쓰던 태블릿 PC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면서 휴대폰만 챙겨 나갔고 태블릿 PC는 전원이 켜진 채로 책상 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톡톡 쳤습니다. 남편의 휴대폰과 동기화되어 있는 카카오톡 앱이 화면 정중앙에 떠 있었습니다. 가장 상단에 고정된 채팅방의 이름은 우리 가족 단톡방 엄마, 동생. 저는 숨을 죽이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올리며 그들의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텍스트들은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 흙침대 결제했지? 엄마가 재보니까 작은 방 창가에 놓으면 딱 맞겠더라. 곧바로 남편의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그 카드로 결제하고 거래처 선물이라고 둘러댔어. 침대는 엄마 이삿짐 들어오는 날 아침에 맞춰서 보내달라고 했고, 그때 신우이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근데 사돈 어른이 계속 계시면 어떡해? 오빠 돌아올 때까지 안 나가시면 엄마 짐도 못 드리잖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날 알아서 내보낼 테니까 걱정 마. 엄마는 다음 날 아침에 이삿짐 센터 불러.
작은 방 비워둬서 뭐해? 엄마가 들어와 살면 밥도 해주고 관리비는 어차피 마누라가 낼 거잖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늙은이가 남의 아들 집에서 눈치도 없이 버티고 있더라. 내가 들어가는 날 확실히 내보내. 엄마 전세금은 통장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내일 시작할 때 보태줄게.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겉으로는 당신 편하게 장모님 모셔라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던 남편. 속으로는 제 명의의 집에서 제 엄마를 내쫓고 자기 엄마를 앉혀 안락한 노후를 즐기게 하려는 치밀한 사기극을 기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돈으로 자기 어머니 흙침대를 사고 제 집을 자기 가족들의 무료 양로원처럼 쓰려고 작당 모의를 한 그들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저는 태블릿 PC 화면을 그대로 사진으로 찍고 대화 내역을 제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엄마 곁을 지키면서 저 인간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하자.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안고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저녁 거짓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분명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제 어머니에게 눈치를 주며 시비를 걸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을 켜두고 엄마 곁에 있으면서 남편이 선을 넘는 순간 바로 막아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남편의 입으로 사실을 확인한 뒤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굳게 닫힌 현관문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쪽 작은 방에 계신 친정엄마는 사위가 돌아올 시간이라며 저녁 내내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태블릿 PC에서 보았던 그 기막힌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출장 끝났다고 들어가는 날 저녁에 눈치 줘서 내보낼 거니까.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게 장담했던 그 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삐빅, 삐비빅.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캐리어 바퀴 소리가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작정이라도 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과장된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 피곤해. 부산 다녀오느라 뼈가 다 녹는 것 같네. 거짓말. 당신은 부산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우리 동네 가구거리에서 당신 어머니가 누울 200만 원짜리 흙침대를 결제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눈동자를 굴리며 트집 잡을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개념 남편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나? 환기도 안 했어? 아,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쾌쾌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집안에는 제가 퇴근 후 미리 뿌려둔 은은한 방향제 향기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곧장 친정엄마가 계신 작은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어젖히는 소리에 침대 모서리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창문 열어두시라고 했잖아요. 방에 냄새 배면 나중에 벽지 다 갈아야 하는 거 모르세요?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방에 들어오기 전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장모를 쫓아내겠다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미안하네. 내가 추워서 잠깐 닫아놨어. 금방 열게. 다리가 불편한 엄마가
황급히 창문 쪽으로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됐어요. 미안할 짓을 왜 하세요? 저 진짜 피곤해 미치겠거든요. 남편은 막무가내로 방구석에 놓여있던 엄마의 짐가방과 옷 보따리를 확 낚아챘습니다. 저는 곧장 달려가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그 가방 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마치 이 집의 절대적인 권력자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엄마의 짐을 끌고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가 다시 붙잡기도 전에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들고 있던 짐가방을 복도 밖으로 휙 내던져 버렸습니다. 와르르 쿵. 가방 지퍼가 터지며 낡은 옷가지와 무릎 보호대, 약봉지들이 차가운 복도, 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복도에 내동댕이 쳐진 짐을 턱으로 가리키며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경로당이냐? 니네 집 가서 효도해. 나 피곤한 거 안 보여?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은 방에 있던 엄마가 놀라 맨발로 현관 쪽으로 나오려 하자 저는 재빨리 엄마를 부축해 슬리퍼부터 신겨드렸습니다. 복도에 흩어진 약봉지와 옷가지를 바라보는 엄마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주책이지.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남의 집에서 아이고 미안하네 김서방.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태블릿 PC에서 본 그 더러운 카톡 대화를 전부 읊어대며 그를 현관 밖으로 걷어차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이고 당신은 단돈 10원도 보탠 적 없는 기생충일 뿐이라고 동네방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술한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게 먼저였습니다. 남편과 몸싸움까지 벌이면 엄마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 뒤 남편에게 더는 엄마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등 뒤로 감추고 남편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지도 않은 채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라도 된 양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가 모실게. 대신 오늘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제가 엄마부터 데리고 나가자 남편은 제가 결국 말로만 화를 내고 물러난다고 착각했는지 의기양양하게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경제력을 쥐고 있어도 끝내 친정 부모 앞에서는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굽힐 거라는 그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고 믿은 것입니다. 저는 복도에 엎드린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짐을 대충 차에 싣고 엄마를 조수석에 태운 뒤 낡은 친정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두운 차 안에서는 내내 엄마의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떡하니? 나 때문에 너희 부부 사이 틀어지면 어떡해? 내가 눈치 없이 너무 오래 있었어. 운전대를 쥔 제 손에 핏대가 섰습니다. 엄마 아니야. 저 인간이지 엄마 우리 집에 들이려고 치밀하게 짠 연극이야. 차마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친정집에 엄마를 뉘어드리고 돌아오는 길 저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단톡방 캡처와 카드 결제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바로 반박할 수 있도록 증거부터 정리했습니다. 이건 그냥 안 넘어간다. 제 엄마의 초라한 짐을 내던진 그 현관문 앞에서 모레 아침 화려하게 들어올 시어머니의 짐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닷을 돌려보내리라. 남편에게도 더는 이 집을 제 것처럼 누리게 하지 않으리라.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친정엄마를 쫓아낸 지 이틀 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늦잠을 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장모를 자기 손으로 쫓아냈으니 이제 이 넓은 집은 온전히 자기 통제 아래 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 평화로운 착각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남편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셨네, 오셨어. 엄마 어서 와. 현관에는 한껏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뒤로는 거대한 흙침대 프레임과 온갖 짐가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왔어. 아저씨, 그 흙침대는 저기 안쪽 작은 방 창가 쪽에 바짝 붙여서 놔주세요. 제가 엊그제 와서 줄자로 다 재봤으니까 딱 맞을 거예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며느리 집을 제 집처럼 누비며 안방까지 슬쩍 넘겨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기왕 이렇게 된 거 밀어붙이겠다는 듯 짐짓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엄마 전세 계약이 끝나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 장모님도 안 계신데 방 놀리면 뭐해. 당신도 퇴근하고 오면 엄마가 따뜻한 밥 차려주실 테니까 좋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흙침대 프레임과 상자를 작은 방에 들이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 지퍼를 열고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서랍에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작은 방을 제 방처럼 차지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음 짐을 들고 들어오려는 순간 단호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더는 들이지 마세요. 이미 들어간 짐도 전부 다시 빼주세요. 저는 이삿짐 센터 팀장님께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집 소유자인 제가 허락한 이사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온 짐도 다시 차량에 실어주세요. 추가 운반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저씨들은 당황하며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 짐을 왜 빼? 당장 안으로 못 들여?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쳐내고 식탁 위에 준비해둔 단톡방 캡처와 카드 결제 내역,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부산 출장, 거래처 사장님 흙침대 선물, 아주 완벽한 사기극이었어. 남편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출장 간다고 나간 날 1층 경비 아저씨가 다 보셨어.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올라와서 장롱 들어갈 치수 재고 간 거. 그리고 내 가족카드로 동네 가구거리에서 200만 원짜리 흙침대 긁은 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톡방 캡처를 집어들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장 앞거는 이거더라. 내가 내 엄마랑 시누이 모아놓고 판짠 단톡방. 내 엄마 눈치 줘서 내보내고 오늘 아침에 이삿짐 드리라고 했지?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끔거렸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얘야,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남는 방인데 내가 들어와서 살면 너도 편하고. 입 다무세요. 며느리 돈으로 유세 떨면서
제 엄마를 길거리에 내쫓은 인간들한테 내어줄 방은 단 한 칸도 없습니다. 저는 안방 구석에 미리 싸두었던 남편의 짐가방 2개를 거실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엄마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무거운 가방들을 복도 밖으로 휙 집어 던졌습니다. 쿵, 와르르. 가방이 엎어지며 남편의 옷가지와 속옷들이 복도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려온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여기가 경로당이냐? 니네 집 가서 효도해. 아, 니네 집 없지? 이 아파트 내 단독 명의니까 당장 둘 다 내 집에서 꺼져. 제 입에서 쏟아진 싸늘한 호통에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네. 라며 곡소리를 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들, 시어머니 짐은 전부 다시 차량에 실어주세요. 그리고 2분 더 소란 피우거나 제게 손 떼면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집안에 더 들릴 수 없다는 제 말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의 짐을 다시 차량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지자 앞집과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동네방네 구경거리가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알량한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짐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간 사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올라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엄마 지금 갈 데도 없단 말이야. 경찰이 도착한 뒤 남편은 필요한 짐을 챙겨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그 모자는 제가 제공하던 안락한 집과 경제적 울타리를 더는 당연하게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뒤 식탁에 앉아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엄마를 다시 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 눈치를 살짝 보시지만 그래도 전처럼 방문을 닫고 불안해하시지는 않습니다. 남편과는 별거에 들어갔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집에 머물고 있고 남편도 따로 거처를 구해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제 권리와 선을 명확히 지킬 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의 배려를 약점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선택이 시원하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항상 편안하고 당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